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희의 신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요.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있을 한국과 그 가나의 H조 조별 2차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경기도 있고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고요. 맨 앞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자체 미사일 개발에 대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란, 한국 그 트럭 기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말한 것,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전기자동차 투자 후보국 가운데서 탑 후보국으로 한다 하는 얘기를 한 것, 한국의 대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해서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하지는 않고 있고 자녀가 있을 때 성전환을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 성으로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영수 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도 해외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간단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통해서 해외에서는 그 많고 많은 뉴스들 가운데서 한국 뉴스를 이러한 그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보도에서 들으셔서 알고 계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해외에서는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그 정도를 이미 알고 계신 뉴스라면은 리마인드 스스로에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UN 방어국들 제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 당연히 짐작하시는 그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의 핵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북한이 어떠한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협했을 때는 그때마다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새롭게 아주 강한 9개의 주요 의제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두 나라가 막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미사일 테스트를 한 이후에도 중국의 유엔 대사가 장준 대사죠.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벌주는 것, 꼬집기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지겠는가?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그럼 그 창의적인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북한과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직책으로선 그럽니다만 현재 김정은 위원장 그 바로 아래 서열 2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미국과 한국을 말도 못하게 강하게 이번 주에도 또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난한 건 물론이고 한국에도 미국이 준 개 뼈다귀를 갉아먹는 들깨에 지나지 않는 남조선 집단이 북한에 어떤 제재를 할지 궁금해. 이건 이제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단속한다는 발표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다른 나라와 북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협력을 하는 게 북한을 무척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그 사이버 활동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이제는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까지, 캐나다까지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하니까 북한이 굉장히 화나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며칠 안에 이러한 중국의 유엔 대사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벌을 주기만 하는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개국이 프랑스, 호주, 영국, 일본, 미국을 다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유엔에서 미국의 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올 들어서 유엔 결의안을 지금까지 북한에 씌워놓은 그 유엔 결의안을 63번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왜 이런 내용을 사설로 쓰면서 지금까지는 새로운 게 없잖아요.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엔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세계 질서를 지키는 그런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효율성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웃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를 비난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중국의 유엔 대사가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에 대한 믿음을 멈추고 자유의지 그리고 동맹국과의 어떠한 그 협약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해야지 된다. 더 이상 유엔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블록하는 한 거기서 뭘 기대하겠는가. 이 말을 월스트리트저널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엔 결의안을 북한이 위반했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은 매체가 하지만 이제 유엔을 버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뭐 13개국이 동맹을 맺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유엔 밖에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주요 신문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설로서는 처음 나온 것입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북한의 핵 활동이 더욱 강화되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그걸 허락을 하겠어?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완전히 핵무기 전쟁이잖아? 중국,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겠어? 이런 얘기가 절대적인 우위였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이 같은 논란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강해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다시 대선에 출마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9년도에 기자들에게 물어봤었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유명합니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의 어떠한 그 가치에 대해서 꼭 주둔해야지 되는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답이었는데 그가 2024년도에 또 대통령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에 또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래? 하루아침에 주한미군 철군을 하지 하고 그것을 속도를 내버린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헌법도 바꾸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많이 발사를 하고 있는데 28,000명의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다시 외교적인 고립으로 간다면 그렇다면은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를 가져야지 된다.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1990년대 미국의 그 전술핵 배치했었던 것, 걷어갔었던 것을 재배치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 하고 어디가 보도를 했는가 하면은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도를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은 정성창 선임연구원, 세종연구소. 세종연구소가 주로 보통 이제 좀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따지지 않고 비영리, 외교정책연구소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정성창 선임연구원이 가장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다는 건데 좀 아산 연구소 하면 좀 보수적이잖아요. 아산에서 5월 달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70%의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답니다. 이건 201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최근에 북한에 정말 좀 섬뜩할 만한 그 같은 그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 테스트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그렇겠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그쪽으로 시선이 다 쏠리는 동안에 그리고 한국으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도 마찬가지로 북한도 쳐다보는 일이지만 핵을 포기하면 우크라이나처럼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만 한국도 우크라이나도 핵을 포기했더니 저렇게 되고 마네.
이런 것으로 서로 핵무장을 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여지를 줬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뭐 중거리, 장거리까지 그것도 각도를 막 바꿔가면서 보통 각도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모든 장소에서 저수지에서까지 발사를 하고 그것이 성공하고 한다면 미국이 북한이 여러 가지를 조절을 하겠죠. 물론 북한의 핵은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때로는 한국을 겨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본을 겨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샌프란시스코와 서울 이 가운데서 미국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샌프란시스코를 공격하나 서울을 공격하나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해보나 할 때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지키겠습니까? 100% 그럴 리가 없다. 미국은 미국을 지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물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까? 일본은 또 어떨 것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국의 그 전술핵 배치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선거, 예비선거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핵무기 문제를 이제는 이것도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중국이냐 미국이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타임라인에 한국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핵무기 문제도 지금 전술핵이 됐던 한국이 직접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이 되었든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 마음다짐을 한국은 해놔야 할지 모릅니다. 아마 해놔야 할 겁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협상이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철도 노조원들이 12월 9일에 파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트럭 기사 파업이요? 이미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정부가 해산시키는데 개입할 수도 있다. 아주 드문 일이죠. 지난번에도 뭐 경찰들 가고 그 주변에 이 파업 현장 주변에 가고 해서 그 뒤에 간신히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 물류를 인질로 해서 파업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정부가 개입을 할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는 것. 지난번에 파업하고 6개월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세계 경제 10번째로 강한 한국이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트럭 노조가 파업을 하니까요. 철강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노조 측에서는 아직 협상 날짜를 잡지 않았다. 교통부가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은 그 노조에서 날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가 파업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트럭기사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 한 4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군데가 넘는 장소에서 164군데인가요? 서로 시차적으로 그렇게 파업을 하겠죠. 한국 법에 따르면 정부가 파업 끝내라, 일터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3년 동안 수감되거나 벌금이 2만 2천 달러 정도 되니까 3천만 원인가 보죠.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 물류에, 물류 조달에, 경제에,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10월 달에 한국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7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여전히 낮죠. 한 30% 정도 되고, 지금 울산 그 현대 그 공장에서는 1000대를 트럭 기사가 파업을 하고 하니까 이 회사 측에서 따로 이 배달 딜리버리 하는 그 루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배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직접 금요일에 손님에게 전달을 했답니다.
뭐 다른 공장도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역시 자동차 얘기입니다. 한국을 전기 자동차 투자 탑 후보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가 한 얘기입니다. 아시아에 공장을, 이 테슬라도 만들고 하는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데 전반적으로는 거의 이제 그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가니까, 또 한국도 이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제너럴 모터스 한국 뭐 문 닫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아무리 진보 매체, 보수 매체가 이런 얘기, 진보 정권에 좋은 얘기, 보수 정권에 좋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볼 때는 하나였습니다. 왜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에 있는 공장을 닫는가? 한국 공장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제너럴 모터스도 아주 그 신경을 쓰고 미래의 그 자동차 산업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너럴 모터스가 문을 닫을 때는요, 전기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곳부터 닫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제 미국을 넘어서 아시아에도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 컨디션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를 하겠죠. 한국에서는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가? 노동 퀄리티는 어떤가? 그게 이제 뭐 테크놀로지 수준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만한 기간 산업이 돼 있는가? 공급망 협력, 이런 거, 배터리가 한국이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2024년도 아니네요. 2023년이네요. 한국 회사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입할 예정이랍니다. 배터리가 주요한 그런 그 수입 예정품이 되겠죠. 테슬라로서는. 공급망 협력 확대도 했고, 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윤 대통령이 뭐 한국에도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또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가 한국에서 뭐 소송 위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규제 뭐 대상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한국만 테슬라와 어떠한 그 사업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보다도 요즘은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도 열렸지만, 인도네시아는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국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아주 활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경제력도 동남아시아에서 강하고, 그 인도네시아와 인도도 테슬라의 어떠한 사업을 본인들에게 가져가고 싶어 한다. 한마디로 테슬라의 로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접촉을 해서, 이제 한국이 탑 국가다. 탑 국가다라는 것이, 이건 가능성은 50%인 겁니다.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 짓지 않는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확 그 모험을 하는, 리스크를 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의 이 같은 최종적인 결정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줄타기도 잘하고 합리적인 그 조건 제시 같은 것이 있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8월 달에도 그 인도네시아의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된다. 그게 테슬라에 좋고 인도네시아에 좋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한국의 LG 에너지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 이미 하고 있고요. 이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죠. 파나소닉 코퍼레이션도 역시 그 테슬라와 어떠한 협력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한국에 어떤 공장을 짓게 되고 공급망 협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LG와 뭐 협력, 논의 같은 것을 하게 되겠죠. 한국 대법원이 성전환자를 법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합법이다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세계의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NPR 방송의 보도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성소수자 권리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승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018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했고 그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10살 그 조금 아래부터 남자로 태어났어요. 김겨울 씨인데 남자로 한국에서는 K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고 해외에서는 전부 이름을 밝힙니다. 뭐 얼굴도 다 밝혔는데요. 본인이 인터뷰도 하고 김겨울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남자로 태어났는데 장난감도 여자 것이 좋고 이렇게 하다가 어찌어찌 하여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내 삶이 아니지 하면서 결국은 이혼을 했고 아이는 아직 어리고 이분이 이제 27살이니까는요. 2018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로 하려고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미성년자, 이혼은 했지만 미성년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한국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도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법적으로 본인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그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알려지면 그래서 알려지지 않도록 그 같은 조치는 이제 또 취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내용을 NPR 방송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한 게 30년이 넘었는데 성소수자의 권리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성소수자는 아직도 한국에서 기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하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 가정법원에서 항소법원에서 다 이제 판결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연방이 아니라 한국은 그냥 대법원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성전환 수술을 했으면 본인이 원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등록할 수 있다 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겨울 씨가 완전한 판결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어려운 인생 같은 것을 이해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뭐 인터뷰를 미국 매체와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떠한 그 일자리를 찾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요.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도 한국에서 안 했고요. 당연히 뭐 돈을 3천만 원인가를 모았는데 2012년도에 이혼을 했고요. 3천만 원인가를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을 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무튼 건강보험 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성전환 수술 자체도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 당연하고 관련 그 의료 그 활동비용 의료비 같은 것도 지원받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돈 벌기도 쉽지 않은데 성전환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는 반차별법도 필요하다. 10년 넘게 이렇게 열심히 그 본인의 권리 같은 것을 위해서 법적으로 싸우다가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미국에서도 비슷합니다만 한국만큼은 아니죠. 보수적인 정치 그룹과 종교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로 아직도 넘어야 될 장애는 많지만 희망을 준다. 이게 김겨울 씨의 얘기입니다. 넷플릭스로 골든글로브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인데 조연상을 받은 오영수 씨 78세입니다. 이분 자유국단에서 오래 연극하셨거든요. 권병기 씨도 요즘에 가끔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 자유국단이 김금지 씨, 조순영 씨 국회의원의 와이프 또 박정자 씨 다 그 속해 있는 김정욱 교수가 연출을 오래 맡으셨고 뭐 그랬던 그 자유국단 소속으로 오랜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분을 옆에서 많이 뵀고요. 저는 그때 어렸었죠. 그런데 아주 젊었을 때 정말 아주 한국 남자 보통 체격보다 좋고 또 그 얼굴 모양도 얼굴 형태 자체가 윤곽이 굉장히 보통 한국 남자에 비해서 대단히 뚜렷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뭐 젊은 남성들보다도 그랬던 그 오영수 씨인데 지금 78세인데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해졌고 그런데 여성을 부적절하게 만졌다 해서 한 여성이 이제 지난해에 그 소송을 했고
201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수 주변에서 뭐 좀 안전하게 하려고 그냥 손을 잡았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우리 조용하게 끝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과를 했었지 내가 무슨 부적절하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오영수 배우의 얘기이고요. 지난해에 경찰에 불만이 접수한 것은 올해 4월에 무혐의로 끝났는데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오영수 씨를 기소하지 않고. 그런데 검찰이 다시 케이스를 오픈했다는 거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구류 없이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수원 그 지방검사 관계자가 많은 이 영국 언론도 인터뷰를 하고요. 미국의 뉴욕 포스트 같은 데가 이런 스캔들을 좋아하잖아요.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신문 많이 자세히 한국 보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 수십 년 동안 그 오영수 선생님이 배우로서 연극계나 영화계에서 완전한 뭐 스타 이런 것을 한국에서 누리지 못하다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그런 배우 마지막에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중요한 작품에서의 마무리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니까 만약에 오징어 게임으로 그런 상을 골든글로브의 최초의 그 아시아계로서 이렇게 뭐 영어도 아니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조연상을 받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 이런 일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구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똑같죠. 오징어 게임이 이제 시즌 2 곧 방영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거 뭐 커머셜이라든가 커머셜로 배우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연극하실 때 연극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연극을 하셨던 분이지 이분이 연극하실 때 돈을 많이 버셨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연극의 어머니 중에 어머니라고 하는 박정자 씨도 연극으로 내가 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연극에 출연하시고 주연하고 했었던 박정자 씨도 아무튼 그랬는데 커머셜에도 정말 마무리 단계 연기로서의 그런 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 취소됐죠.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고 문화부가 정부의 무슨 커머셜 같은 거 방영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월드컵 전해드려야죠. 내일 새벽에 저는 그때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시간이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제가 한국과 가나의 H조 2라운드를 봐야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가나가 지금 뭐 랭킹으로는 최하위죠. 보면은 우리 그 H조만 보겠습니다. FIFA의 2022년 그 남자 이 랭킹을 보면은 포르투갈이 9위, 우루과이가 14위, 한국이 이번에 비겼던 그리고 대한민국이 28위, 가나가 61위입니다. 가나가 제일 아래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나보다 유일하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뒤로 더 낮은 국가는 가나밖에 없다 했는데 그 카타르도 50인가 그렇던데요. 카타르가 50이 맞네요. 카타르가 50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51입니다. 아무튼 이 가나가 최하위이긴 하지만 사우디도 50위이지만 그렇지만 아르헨티나에 이겼잖아요. 이번에 FIFA 랭킹 3위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뒤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폴란드가 2대0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FIFA 랭킹도 중요하지만 그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어떻게 될지는 그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치른 경기는 H조가 한국과 우루과이가 비겨서 1점, 한국이 가나는 포르투갈에 3대2로 졌죠. 그래서 가나가 최하위입니다. 0점이에요. 그 득점이. 우루과이는 한국과 비겼으니까 우루과이와 한국이 2고 포르투갈이 3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가졌죠. 그래서 앞으로 치를 경기를 보면은 한국 대 가나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있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가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에 있고 금요일에 가나 대 우루과이 한국 대 포르투갈 경기가 또 남아있는 겁니다. 포르투갈은 뭐 가나만 이기면 그러면은 이제 아니죠. 우루과이만 이기면 뭐 가나와는 해서 이겼으니까 우루과이만 이기면 화요일에 그러면 16강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가나는
한국에 지면 끝이고 한국과 우루과이는 금요일 경기 전에는 결정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 가나가 경기를 치르는 새벽 5시에서 뭐 다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한국도 이겨야지 되고 가나도 이겨야지 되고 한국은 1986년 이후에 언제나 월드컵에 출전을 했죠. 10번 계속 출전을 했고 2022년 올해가 이제 10번째인데요. 2002년 4강 그때는 한국이 주최국이었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뭐 손흥민 선수는 경기하는 거 보니까 그 검은색 마스크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해서 손흥민 선수와 그 김민재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주도를 하고 그 햄스트링 그 부상 황희찬 선수 없이 다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가나는 한국은 10번째잖아요. 가나는 월드컵의 4번째입니다. 4번째인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성장하는 축구 강국으로 그 나라가 가나인 거죠. 블랙스타즈라고 부르잖아요. 한국이 태극전사, 전부 태극전사 이렇게 써줍니다. 태극전사와 블랙스타즈가 이제 이번이 4번째인데 지난번에 3번 나와서 3번 중에서 2번을 16강 진출을 했어요. 가나가.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16강 했고 아무튼 2010년에 8강 아니었나요? 8강 진출을 했죠. 2014년부터 애슬레틱 빌바오 스페인이에요. 그 주요 선수인 이니카 윌리엄스를 이번 경기에 주목해야지 된다. 미국에서는 많은 그 축구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라리가 리그의 그 애슬레틱 빌바오 포워드 이 이니카 윌리엄스를 이번에 주목을 해야지 된다. 한국은 뭐 당연히 손흥민 선수 또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있는 거고 한국하고 가나하고의 경기를 보면은 이번이 10번째죠. 그런데 서로 3승했고 한국도 3승 가나도 3승하고 그리고 뭐 무승부도 있고 이랬는데 2014년도의 친선 경기에서는 가나가 한국을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가나가 FIFA 랭킹으로는 그렇게 한국보다 뒤지만 61위밖에 안 되지만 너무 빨리 성장하는 곳이다. 3번밖에 진출 안 했다니까요. 한국이 10번 할 때. 그래서 가나를 두려워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한국이 이겨야지 되는데요. 아이 참. 항상 저는 일을 2배로 한다니까요. 미국과 한국 거를 항상 같이 봐야지 되기 때문에 이래하여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다 끝나니까 이렇게 목과 코가 뚫리네요. 제가 추우면 지금도 아주 따뜻하게 입고 우리 고르도이 골덴 꼬르땡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말도 신었는데 바지와 양말 사이에 그 얇은 그 틈 사이로 바람이 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코 꽉 막히고 기침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전 겨울이 무섭습니다. 자, 강혜신이었고요. 여러분들 따뜻한 차 드시고 해피하게 남은 일요일 맞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